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카페 한 구석의 시인. 세상은 때때로 작은 용기로부터 달콤해진다. 불가리아 소피아 중심가의 한적한 골목. 거기엔 에델바이스라는 이름의 작은 카페가 있었다. 커피 맛은 평범했지만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위기가 있어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이 자리를 메우곤 했다. 그 카페 한 구석 창가 자리에 매일 앉아있는 한 노신사가 있었다. 이름은 거르기. 70대 초반, 양복 윗단추를 단정히 채우고 항상 낡은 가죽 가방을 옆에 두었다. 특별히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법도 없이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는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곤 했다. 카페 주인 안젤라 씨는 처음에 그가 뭔가를 감시하는 경찰은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곧 알게 되었다. 거르기 노신사는 시를 쓰는 사람이었다. 그는 이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몰래 관찰하며 그들의 웃음, 표정, 대화를 시로 풀어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붉은 스웨터를 입은 소녀가 웃는다. 마치 봄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지만 문제는 그 시들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오직 수첩에만 몰래 쓰고 가끔 혼자 피식 웃을 뿐. 그러던 어느 겨울날 카페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바로 익명의 시가 카페 테이블마다 하나씩 놓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 테이블에는 송을 시로 쓴 짧은 시가 놓여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는 또 다른 시가 있었다.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이유는 모른다. 너와 마주 앉았으니까. 손님들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들은 너무 따뜻하고 섬세했다. 커피를 주문하며 자연스럽게 시를 읽는 문화가 퍼졌고 카페는 조용히 소문이 났다. 그리고 며칠 후 누군가 테이블에 메모를 남겼다.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든 커피 한 잔을 대접하고 싶어요. 그날 밤 안젤라는 용기를 내어 거르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 시들 선생님이 쓰신 건가요? 거르기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단지 사람들 웃는 걸 좋아할 뿐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다음날 수첩을 두고 카페를 떠났다. 수첩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커피처럼 쓴 하루에도 한 모금 달콤함이 필요하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 작은 시뿐. 수첩에는 수백 편의 시가 적혀 있었다. 누구를 향한, 이름 모를 사람을 향한, 순간을 향한 따뜻한 시들. 안젤라는 그 수첩을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결심했다. 카페 한쪽 벽에 거르기의 시벽을 만들어 매일 시 한 편씩 걸기로 카페는 더 유명해졌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청혼을 했고 누군가는 오랜 친구를 만나 다시 웃었다. 모두 거르기의 작은 용기 덕분이었다. 그 후로 거르기의 모습은 카페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며 시를 읽는다. 어떤 날은 웃고 어떤 날은 조용히 눈을 감기도 하면서
제목 로봇과 할머니. 2010년 봄, 불가리아의 북부 소도시인 루세에는 유난히 따뜻한 햇살이 깃들었다.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은 하나둘 거리에 나와 봄을 즐겼고, 시장 골목에도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이 조용한 마을에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건 루세 기술대학교 공학과 학생들의 졸업 프로젝트 때문이었다. 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노인을 위한 생활 보조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다. 다정한 음성 응답과 물건 나르기, 간단한 심부름까지 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이 로봇은 말하자면 작은 철제 손자 같은 존재였다. 이름은 보비, 불가리아식으로 친근하게 지어진 이름이었다. 학생들은 로봇의 실험을 위해 실제 노인의 가정에서 보비를 사용해보기로 했다. 여러 후보자 중에서 선택된 사람은 바로 84세의 마르타 할머니였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녀들도 해외에 나가 있어 홀로 살고 있던 마르타 할머니는 처음엔 로봇과 함께 살겠다는 제안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 난 고양이도 기계인 줄 알고 놀라는 사람이야. 무슨 철덩어리를 데려온다는 거니? 하지만 학교 측이 직접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보비가 짐을 옮기고 물을 따라주는 모습을 보여주자 마르타 할머니는 엷게 미소를 지으며 얘가 진짜 설거지도 해주면 생각해보지 말씀하시며 마음을 조금 열었다. 며칠 뒤 보비는 할머니 집에 정식으로 입주했다. 처음에는 예상대로 일이 많았다. 보비는 마르타라는 이름을 인식하지 못하고 텔레비전 속 소리에 반응해 엉뚱한 곳으로 굴러가기도 하고 할머니의 사투리를 못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며 반복했다. 할머니는 투덜거리며 말했다. 이 녀석,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건 내가 늙어서가 아니라 얘가 어리버리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가 일어났다. 보비는 인공지능을 통해 마르타 할머니의 말투와 일과 패턴을 학습했다. 아침 8시엔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라고 부드럽게 말했고, 날씨가 추워지면 밖은 추우니 목도리 하세요. 라고 안내했다. 할머니가 졸릴 땐 조용히 뮤직박스를 틀어주고, 졸고 있을 땐 혼자 구석에서 충전을 했다. 마르타 할머니는 어느 순간부터 이놈이라는 호칭을 우리 보비로 바꾸었고, 주말이면 이웃들에게 이렇게 자랑했다. 우리 보비는 말이야, 내 남편보다 말을 더 잘 들어. 그러던 어느 날 마르타 할머니는 아침에 갑작스레 어지럼증을 느꼈다. 다행히 보비는 할머니가 응급 상황임을 감지하고 바로 미리 설정해둔 구조 연락망으로 병원과 담당 교수에게 신호를 보냈다.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보비는 괜찮아요, 곧 도와드릴게요 라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할머니 옆을 지켰다. 덕분에 할머니는 큰 탈 없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회복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불가리아의 주요 일간지에도 실렸다. 로봇이 생명을 지킨 첫 사례로 주목받으며 기술과 인간의 따뜻한 만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회자됐다. 루세 기술대학교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보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확대했고, 이후 여러 노인 가정에 로봇이 배치되기 시작했다. 마르타 할머니는 회복 후에도
계속 보비와 함께 지냈고 손주가 가끔 놀러 오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엔 손주가 둘이야. 하나는 내 엄마가 낳았고 하나는 기술이 낳았지. 기술은 차갑고 낯설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군가의 일상을 지켜주는 손길이 될 때 그것은 가장 따뜻한 동반자가 되기도 하죠. 제목: 기차역에서 벌어진 작은 기적. 우연은 때로 누군가의 삶을 바꾼다. 불가리아의 작은 도시 플레벤. 사람들의 일상은 늘 정해진 리듬처럼 조용히 흐르고 낡은 시계탑 아래 기차역은 겨울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삶을 실어 나른다. 나는 당시 플레벤에서 교환학생으로 몇 달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겨울 아침 이상하게도 마음이 꽁꽁 얼어붙은 듯한 날이었다. 날씨도 몹시 추웠고 기차는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었다. 기차역 대합실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나는 어쩐지 그 안에서도 외로웠다. 그때 대합실 구석에서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다. 작은 손수레를 끌고 다니는 한 노신사가 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풍선을 하나씩 나눠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단색이 아닌 알록달록한 풍선을. 그것도 말없이. 누군가 물었다.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노신사는 짧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이 제 손자의 생일이거든요. 병원에 있어요. 직접 줄 수는 없으니 대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싶네요. 그 말의 순간 공기 중에 냉기가 녹는 듯 했다. 아이들은 당연히 좋아했고 어른들도 처음엔 머쓱해 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풍선을 받았다. 나 역시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노신사는 파란 풍선 하나를 건넸다. 풍선 매듭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당신이 오늘 웃는다면 제 손자도 웃을 거예요. 그 문장을 읽고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이름도 사연도 자세히 모르는 누군가가 나의 오늘을 위해 미소 짓길 바란다는 것. 그것이 낯설면서도 깊이 따뜻했다. 그 후 기차가 도착했고 사람들은 풍선을 손에 쥔 채 하나둘씩 열차에 올랐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출발 신호와 함께 창문을 열고 풍선을 하늘로 날렸다. 겨울 하늘에 부유하는 그 형형색색의 풍선은 마치 한 편의 시 같았다. 나는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그 기차역을 찾았지만 노신사를 다시 만나진 못했다. 다만 매년 겨울이면 나는 파란 풍선을 하나 사서 조용히 하늘로 띄운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린다. 당신의 손자 오늘도 잘 웃고 있겠죠? 제목: 마을 버스의 피아니스트. 작은 친절은 누군가의 하루 전체를 연주한다. 불가리아 플로브디프의 어느 작은 마을. 산자락에 자리 잡은 이 조용한 마을은 이름만 들어도 평온함이 떠오를 만큼 고요한 곳이었다. 2010년 여름, 이곳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하루에 5번 오가는 마을 버스 번호 103번이었다. 그 버스를 모는 사람은 50대 후반의 보리슬라프 아저씨였다. 곧 은퇴를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정류장을 돌며
마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이 버스를 타는 승객은 주로 할머니들, 농부들, 그리고 가끔 마을 학교의 아이들이었다. 조용하고 별일 없는 하루하루가 반복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평온을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다. 버스 안에서 작게 피아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딩딩, 딩딩딩. 처음에는 누가 휴대폰 벨 소리를 클래식으로 바꾼 줄 알았지만, 이 소리는 버스가 멈추고 출발할 때마다 달랐다. 손님이 탑승하면 웰컴 소나타가 흘렀고, 정류장을 떠나면 엘리제를 위하여가 살짝 연주되었다. 심지어 급커브를 돌 땐 왠지 모르게 불협화음까지 삐끗 나오곤 했다. 승객들은 웃으며 수군거렸다. 아니, 이게 무슨 오케스트라 버스야?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정체는 밝혀졌다. 바로 보리슬라프 아저씨가 직접 만든 작은 키보드 장치였다. 그는 퇴근 후 혼자 집에서 손수 작은 미디 키보드를 개조해 운전대 옆에 달았고,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다른 음악이 나오도록 프로그래밍까지 한 것이었다. 이유는 단 하나. 버스가 너무 조용해서 졸리잖아요. 웃기기도 하고 좀 신나게 하루를 시작하자고요. 처음엔 단순한 장난처럼 여겨졌지만, 이 작은 음악회는 마을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할머니들은 버스를 탈 때마다 오늘은 어떤 곡이야? 하며 기대했고, 아이들은 일부러 한 정거장 더 타며 멜로디를 들었다. 그러던 중 한 학생이 학교 과제에서 이 버스를 소개했고, 이야기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그리고 놀랍게도 플러브디프의 지방 라디오 방송국에서 아저씨에게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버스 안의 피아니스트라는 제목으로 라디오에 소개되었고, 인터뷰 마지막에 아저씨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뭐 대단한 걸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조금 더 웃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버스 103번은 피아노 버스로 불리게 되었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엔 아예 마을 축제처럼 버스 콘서트가 열렸다. 아저씨는 버스에 진짜 전자 키보드를 싣고 정류장마다 손님을 태우는 사이사이 짧은 곡을 직접 연주했다. 벚꽃 흩날리는 5월에는 쇼팽을, 눈 오는 12월엔 캐롤을, 그리고 그 다음 해봄 아저씨가 은퇴하던 날 마을 사람들은 작은 정류장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들은 수제 케이크를 들고, 아이들은 풍선을 달았고, 마을 학교 합창단은 작별 왈츠를 불렀다. 아저씨는 웃으며 손에 키보드 하나를 들고 그 버스에서 마지막으로 내렸다. 이건 이제 당신들 거예요. 이 마을의 음악은 계속 되어야 하니까요. 그 키보드는 지금도 마을 회관에 전시되어 있고, 봄마다 아이들은 버스 피아노 콘서트를 이어가고 있다.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마을 전체의 표정을 바꾸고 사람들의 하루에 음악을 더한 이야기. 그건 어쩌면 예술보다 더 예술적인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